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내라는 국제범죄입니다. 그것의 상세한 그 성격은 집단 살해, 흔히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인도 범죄,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국가 탈취 목적의 내란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2024년에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죽었는데 무슨 제노사이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제노사이드라는 것의 개념을 보면 여러분이 쉽게 납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어떤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그 특정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그러니 처단, 속어, 이런 식으로 해당 집단에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 이것을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꼭 살인만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비생산 인구, 노령 인구, 그리고 국가의 돈이나 이익을 허비하기만 하는 집단, 이런 식의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그 집단을 없애겠다, 일소하겠다 하면서 그 집단에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는 제노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는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6조 집단 살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집단 살해죄가 Crime of Genocide 그렇게 되고, 또한 윤석열이 저지른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같은 로마 규정 제7조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집단 살해죄, 제노사이드와 반인도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정치에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이랬을 때 ICC에 있는 은사라는 사람도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상하게도 윤석열의 운명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을 보면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운명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이 로마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롬 스태튜트라고 흔히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로마 규정 제6조 집단 살해죄, 제노사이드를 봅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 살해죄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나 그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해진 다음 행위를 말한다. 쭉 길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집단 구성원의 살해, 한동훈 대표의 경우도 그랬고 노상원 수첩에서도 그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 처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명단도 나오고 구체적인 특정인의 이름도 나오고 이랬던 것을 보면 살해 이 부분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으로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야기, 일으킬 수 있는 행위. 그래서 B1 벙커에다가 갑자기 잡아다가 가둔다든지 야구방망이, 작두,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국회로 갔죠. 이런 것들이 별 문제 없이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제7조 반인도 범죄를 보면 이것은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1항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이건 공격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범해진 이러이러한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비상계엄 내란에서 대통령이 처단하겠다,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한 데서 분명한 공격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고령을 어겼다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기 전에 그저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처단되고 척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의 합치가 됩니다. 그러면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는가? 당연히 살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구금, 잡아 가둔다고 했고 체포조가 뛰어다녔죠.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뭐 체포, 구금, 또 거의 이것은 납치나 이런 것이고 B1 벙커라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곳에서 생명 침해를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는 그런 데에다 감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항뿐 아니라 마항도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뉴스에서 읽을 수 있었던 이 고문이라는 것을 고문 도구와 함께 우리는 여러 차례 뉴스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또 있는가 하면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그 ICC에서 관할하는 국가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관할권을 행사하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서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자유. 여기에 그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어떤 집단이나 반국가단체도 훌륭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집합체에 대한 박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반인도 범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서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거의 실종의 개념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규정해 놨습니다. 사람들의 강제 실종, 이것이 반인도 범죄의 여러 가지 그 범죄 태양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제2항 제2항은 무엇을 규정하냐면 지금 본 것이 제1항입니다. 제7조 제1항. 이 제1항의 목적상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 또는 조직, 이런 정책에 따르거나 이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민간인 주민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범하는 그런 걸 말한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라고 하는 대통령의 앞으로의 그 정책, 그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다른 범죄 고의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빠져나갈 그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고문이라 함은 자신의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실종을 봤죠.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정치 조직에 의하여 또는 국가 또는 정치 조직이 허가하고 지원하고 그들의 묵인을 받아갖고 범죄를 저질러도 아예 수사도 안 하고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체포, 구금, 유괴한 다음에 이 피해자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방을 알리지 않는 것,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것이 사람들의 강제 실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한 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들여다보면 알겠죠. 이번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 그 내란 세력이, 그것은 체포조여도 좋고 아니면 내란 세력으로서 시위대가 앞장서서 이런 짓을 해도 똑같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 보통은 대통령이나 수령, 또 이런 그 원수, 국가 원수, 이런 식의 이름이 붙었을 때 우리는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직접 하거나 정치 조직,
그러면은 비상계엄 내란에서 체포조를 동원했던 혹은 뭐 HID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이런 조직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이 허가해주고 지원해주고 묵인해줄게.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으로 뒤를 봐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국가나 정치 조직이 직접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ICC에서는 제25조에서 분명히 행위자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자주국가의 그 독립성, 주권, 그 주권의 힘인데 그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노사이드나 인도적 범죄 이런 것을 저지르는 흔히 독재자 그런 세력 이런 자들을 개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겁니다. 제25조 제4호입니다. 개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떤 조항도 국제법상 국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않느냐. 바로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제27조입니다. 제1항입니다. 이 규정은 공적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정부의 구성원 또는 국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정부 공무원이라는 이런 공적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주지 아니한다.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러면 ICC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냐, 국가 원수인데 정부의 수반인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제노사이드 금지나 인도적 범죄의 금지 이것은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이렇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 생명,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이 관습법에서 시작한다고 하듯이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원적인 법익을 지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그 처벌을 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2항에서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면제, 특별한 절차 규칙은 이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역시 특권이라든지 특별한 보호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우리는 얼마 전에 바로 눈앞에서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필리핀 경찰은 두테르테 현재 79살이라고 하는데 전 필리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을 필리핀 국내법으로 체포했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다.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 혐의가 무엇으로 삼았는가 하면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 이것으로 필리핀의 전직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것은 유효합니다. 필리핀 경찰이 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두테르테를 체포했다고 하는 것이 그 뉴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반인도적 범죄 진압을 했다고 할까, 이런 것을 했다는 것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체포하고 비원 벙커에 감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직폭력배, 어떤 범죄를 조직폭력배 자체로서도 좀 더 나아간, 실제로 무슨 마약 범죄 단체라든지 아니면 무장을 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었다든지 국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든지 하는 게 일체 없었는데 그냥 무장하고 군대를 투입한 것이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다 잡아들여 이렇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 경우처럼 사람이 죽었다,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이러한 제노사이드 그리고 반인도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더 그 악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내용들은 대충 살펴봤죠. 제노사이드하고 반인도 범죄에 왜 이렇게 사람이 꼭 죽지 않아도 잡아들이겠다고 한 그것으로 그게 왜 충족이 되는지 좀 더 보면은 조금씩 더 분명해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참가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1조 최약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했으니까, 협약을 맺었으니까, 집단 살해가 평시에 행해졌는지,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시에 행해졌는지, 그거를 불문하고 이거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 살해는 안 됩니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 살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국민적,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 중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을 선을 그어놓고 그 전체나 그 일부를 파괴할 정도로 이러이러한 가해 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제노사이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행위냐?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살해한다 이야기 이미 나왔죠.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중대한 육체적 위해,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제3조입니다. 다음에 여러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을 하는데,
첫째, 집단 살해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집단 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만 해도 처벌합니다. 집단 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교사, 공연한 교사,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범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집단 살해의 미수, 살해를 못했어도 실행에 착수했으면 그러면 처벌한다. 물론 우리의 12.3 내란이라고 하는 내란죄는 착수 즉시 기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범죄로서의 제노사이드, 여기서는 미수도 별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단 살해의 공범도 처벌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밝히고 있는 것이 제4조 헌법상으로 책임 있는 통치권자, 공무원, 그리고 그냥 민간인, 이거를 불문하고 집단 살해를 비롯하여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범한 자는 처벌한다. 지금 이겁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로 돼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군 사령관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씨라든지 사건이 아무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제노사이드 범죄자로서 처벌하고 ICC의 관할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7조 집단 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범죄로서 ICC가 예외로 하는 그게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경우에 실시적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그러니까 두테르테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한 범죄의 그 혐의자로서 인도하라, 체포해서 넘겨라 하면은 넘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테르테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한번 했는데 별 큰 사회적인 큰 그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발생해버린 제노사이드 범죄이자 반인도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그리고 재판을 철저히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 윤석열 피고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